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미국의 뉴욕 하면 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금융도시로 통하죠. 여기에 맨하탄 월가라고 하는 곳에 유명한 주식거래소도 있고 또 연방준비은행 또 각종 금융회사들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 뉴욕을 처음 만든 개척한 사람이 뜻밖의 미국인도 영국인도 아닌 네덜란드인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역사 속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우리가 익숙하긴 하지만 또 의외로 잘은 모르는 세계 금융의 수도 뉴욕, 이 도시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이 대학을 나오고 경제활동을 하는데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 이후에 일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또 자주 생기기도 하고요. 일을 하더라도 자신의 커리어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가정생활과 병행하기 위해서 좋지 않은 조건의 일자리를 선택하게 되는 일도 많이 있는데, 오늘 체크리스트 시간에는 이런 현상 때문에 생기는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문제를 다룬 커리어 그리고 가정이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미국의 월가라고 하면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지로 불리는 곳이지요. 미국의 뉴욕 주식거래소를 비롯해서 증권사, 은행, 금융회사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곳이기도 한데, 오늘 역사 속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세계 금융의 수도 뉴욕은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번에 그 회식 잘 먹었습니다, 기자님. 우리 청취자분들이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신데. 아니 그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딱 보면서 네. 중국식 갔잖아요. 네. 그 오양장육이랑 군만두랑 보면서 네. 나중에 기회 되면 오양장육의 역사, 군만두의 역사 이것도 한번 다뤄볼까 해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음식을 사드리면 그 역사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자판기 거래라면 얼마든지. 역사 자판기 괜찮네요. 네. 동전은 꼭 넣어주십시오. 네. 뉴욕이 원래는 아무도 안 사는 땅이기도 했고 인디안 살던 땅이기도 했다가, 이게 이제 서양인들이 살기 시작한 게 뭐 아주 오래 긴 역사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뭐 그 이전에도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은 있었지만 네. 공식적으로 뉴욕, 지금 내 뉴욕을 처음 발견한 것은 1609년에 예. 헨리 허드슨이라는 영국인이 공식적으로 발견했다라는 것이 일단 정설이죠. 예, 서양인 중에서는 제일 먼저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헨리 허드슨이 이제 영국인이었는데 얻어 타고 간 배가 이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배였거든요.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네덜란드가 발견을 했다. 이거죠 지금. 그것도 참 논란의 여지가 있겠군요. 누구 배였냐, 아니면 누구네 국민이었냐. 그렇죠. 근데 그 헨리 허드슨도 뉴욕을 발견하기 위해서 대서양을 걷는 게 아니라 원래 그 동인도 회사에서 발주를 줬을 때 중국으로 가는 항로를 한번 개척을 해봐라. 네. 가다가 얼떨결에 발견한 게 지금의 뉴욕이거든요. 그쪽으로 가면 중국 또 나올 것이니. 이게 또 제2의 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인 게 콜럼버스는 또 인도 가려고 해다가 얼떨결에 서인도 제도를 발견한 거지 않습니까? 아하. 그래가지고 콜럼버스가 1492년도에 지금 서인도 제도에 도착했을 때 예. 거기 인도인 줄 알았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거기 인도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는 아메리카였는데. 그렇죠. 아메리카죠. 예. 그래가지고 이것도 약간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인디안이라고 부르는 거를 인디안으로 더 이상 부르면 안 되거든요. 미국에서는. 인도의 군무를 추시는 분들이 인디안이지. 그렇죠. 인도인 줄 알았으니까 인디안이라고 이름을 붙였군요. 미국의 인디안들에게. 그렇죠. 그래서 그 미국의 그 원주민들은 이제 인디안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네이티브 아메리칸, 미국의 원주민 또는 선주민이라고 부르자. 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초등학교에서 그 아직도 가르치고 있는 원 리틀, 투 리틀, 쓰리 리틀 인디안, 네. 한 꼬마, 두 꼬마, 세 꼬마, 이걸 가사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 한 꼬마, 두 꼬마, 세 꼬마 원주민. 남희 씨 이 방송 듣고 계시나요? 인디안 인형처럼은 원주민 인형처럼.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 콜럼버스가 미국을 인도인 줄 알고 발견한 그때에도 뉴욕은 발견을 못했어요? 못했죠. 그 1492년도에 콜럼버스가 도착한 곳이 지금의 그 서인도 제도, 쿠바 아이티 그쪽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 이후에 1609년도에 예. 아직도 모른 거예요. 그 북쪽에 또 뭐가 있는지. 그래서 인도라고 생각한 그걸 발견해 놓고도 해놓고요. 헨리 허드슨이 이제 그 동인도 회사의 발주를 받아가지고 예. 쭉 직진하면은 중국 나온다. 가라. 해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지금의 허드슨 강 입구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 쿠바 근처가 인도라고 생각했다면 네. 조금 북동쪽인 그 뉴욕이나 워싱턴 근처는
중국이라고 생각했겠네요. 만약 아니면 뚫린 어. 길이 있을 것이다. 어쨌든. 도착을 해보니까 어떤 강이 나오고 예. 온 김에 탐험이나 한번 해보자. 쭉 올라가니까 강 주변에 사람도 정착민도 없고 네. 서양인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인도 회사에서 그럼 여기를 개발을 하자. 단 네가 여기서 이 강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강 이름은 네 이름 따주겠다. 어허.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뉴욕 앞바다에 있는 앞에 있는 허드슨 강이거든요. 아, 그게 발견한 분 이름이에요? 뭐 이준우 기자님이 발견하셨으면 진우강이 됐겠죠. 별로 달갑지는 않. 저는 별로 고맙지 않은 것 같은데 차라리 빵 한 적을 더 주지. 굳이 배가 많이 고프시군요. 제 이름을 굳이 강에다 붙여봐야. 그 하여간 1609년도에 이제 헨리 허드슨 그 동인도 회사가 그러니까 지금의 그 맨하탄과 그 이 뉴욕 일대를 발견했는데 그러니까 본격적인 개발은 1624년부터 시작을 해요. 그 동인도 회사가 넘어와서 네덜란드가. 그러니까 지금도 그 뉴욕과 맨하탄에 가면은 그 네덜란드 지명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하렘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네덜란드에 있는 하르렘이란 지방의 이름을 딴 거고. 아, 그게 무슨 어떤 의미를 갖는 명사가 아니라 어떤 동네 이름이에요? 뭐 우리 이 기자님도 저와 동년배시니까 예. 할렘 디자이어 아시지 않습니까? 예. 런던 보이스. 어허. 네덜란드에 있는 동네 이름이 하르렘인데 그게 건너와서 할렘이 됐고 예. 또 네덜란드에 아직도 있는 동네 이름이 브루퀼린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뉴욕에서 브루클린 됐고 뉴욕 양키스 같은 경우에도 예. 왜 양키스냐? 우리는 약간 그 80년대 때 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뇌리엔 부정적인 이 뉘앙스가 남아 있는. 미국인을 약간 깔보고 부르는 이름이죠. 그렇죠. 양키. 근데 양키란 이름이 딱 사전적 의미를 보면 뉴욕에 살고 있는 네덜란드계 주민들을 부르는 별명이거든요. 왜 양키라고 불렀을까요? 이게요. 안 그러면 이게 욕설이면은 뉴욕 양키스는 큰일 나죠. 하기야 그렇죠. 네. 맞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당시 뉴욕에 정착을 했던 네덜란드인들 가운데서 가장 흔한 이름. 우리 뭐라고 할까? 킴? 네? 썬킴이요? 킴? 제일 흔한 이름. 뭐 제임스 찰스 이런 네. 것 같이 예. 가장 흔한 이름이 얀 카스. 얀은 그 네덜란드 이름 존이니까. 예, 네덜란드에서 흔한 성이죠. 카스라는 예. 성이 가장 흔했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얀 카스가 변형돼 가지고 양키스가 됐다라는 설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김서방 같은 느낌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1624년부터 네덜란드가 본격적으로 뉴욕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그 지금의 현재인 맨하탄에 들어왔거든요. 예. 이 섬이 굉장히 마음에 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륙과 대서양을 연결시켜주는 딱 길목에 있는 섬이다 보니까 여기를 개발해가지고 무역항으로 만들자. 네. 그래서 거기는 원주민 보고 잠깐 와보십시오. 이거를 우리 네덜란드한테 팔라고 이 땅을 팔겠다. 자기 것도 아니면서 그 원주민도 참 그러니까요. 당돌하신 분이었네요. 땅 먼저 갖고 와보라고. 팔겠다가 해서 거래가 됐어요. 얼마에 거래가 됐냐면 거래가 됐어. 이게 얼마에 거래가 됐냐면 그 당시 그 화폐 가치로 24달러에 거래가 됐거든요. 지금 가치로는 3만 원이죠. 이 3만 원짜리 맨하탄이 지금 땅값이 얼마? 그 파신 분도 어차피 내 것도 아닌 거 그냥 산다는 놈 있을 때 얼마라도 받고 팔면 무조건 이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푼돈 받으신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래도 그 후손들이 만약 듣고 계시다면 타임머신 타고 가가지고 조금 더 웃돈을 붙였지 않을까. 그래서 하여간 그 섬을 인수를 했어요 네덜란드가. 예. 이제 물어봤죠. 잠깐만 다시 와보시라고. 방금 내가 산 이 섬 이름이 뭐냐고. 예. 그랬더니 맨하탄 이러는 거예요. 에이 정말? 진짜로? 내가 왜 공영방송에서 거짓말하겠습니까? 무슨 뜻이냐 물어보니까 언덕이 있는 섬이란 원주민 단어였대요. 맨하탄. 그래서 그게 맨하튼이 된 거예요? 발음 좋으시다. 그래가지고 그 원주민 표현으로서 언덕이 있는 섬이 지금의 맨하탄이 됐다. 하여간 그 네덜란드 정착민들이 거기서 정착촌을 건설을 했어요. 이름은 뉴 암스테르담으로 바꿨어요. 당시 그 네덜란드 수도가 암스테르담이다 보니까 뉴 암스테르담을 건설한 다음에 해적들과 원주민들이 계속 침범을 하는 거예요. 약탈을. 그래서 그 정착민들이 야 이거 해적들을 막을 수 있는 뭐 하나 만들자 해가지고 그럼 큰 방벽을 하나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네. 세우자
해서 큰 방벽을 세웠어요. 뭘로 세웠어요? 목책으로. 아, 나무로. 나무로 울타리를. 울타리를. 그렇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목책을 세웠던 자리 거기에 지금 만들어진 길이 월가. 아, 월벽. 월벽 스트리트. 아, 그래서 월 스트리트가 생겼습니다. 당신은 별게 아니었네요, 정말. 아니었죠. 그 울타리길. 그때 땅을 사놨어야 된다니까 진짜. 아유, 왜요? 아니 굳이 거기까지 안 가도 뭐 한 50년 전 말죽거리만 가도 뭐 굳이 맞습니다. 거기서 샀어도 돼요. 말죽거리 자목사 찍을 때만 하더라도 양재 사거리 거기 청담동 개발할 때.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하던데 어쨌든 예. 하여간 그 네덜란드가 이렇게 뉴 암스테르담을 만든 다음에 정착촌을 만들고 어떻게 했냐면 아주 예쁘게 집을 지었어요. 그런 다음에 네덜란드 본국에 어이 본국에 계시는 분들 거기서 언제까지 월세 뭐 전세 이렇게 사실 겁니까? 그 돈 가지고 자가를 한번 누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싼 가격에 오십시오. 지금 뉴 암스테르담으로. 그래서 그 뭐랄까 부동산 이제 호객행위를 한 거죠. 네. 사람들도 점점 모여들고 이제 큰 도시화가 됐는데 그거를 또 눈독 들여서 보고 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영국이 이미 영국은 이제 그 대서양 연안에 그 식민지를 건설하고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예. 저기를 우리가 먹으면 어떨까? 왜 우리 영국 그 식민지가 주인 대서양 연안에 딱 저기만 지금 네덜란드 애들이 와가지고 깔짝깔짝거리냐? 저기를 우리가 무력으로도 침공을 해가지고 먹자. 영국이 그 당시에는 그 동네 다 영국 거였어요? 그 당시 이제 북쪽에서는 뭐 보스턴 건설하고 매사추세츠 건설하고 벌써 13개 주가 거의 건설되고 있던 상황이었었죠. 그냥 다들 그냥 가서 우리 저 어디 산에 가서 텐트 아무데나 대충 치듯이 그냥 가서 여기 내 땅 하면 내 땅이었나 보네요. 거기가 다. 그게 참 그 남미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 예. 사우스 아메리카는 스페인이 국왕이 직접 체계적으로 그 식민지를 건설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북미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건너온 분들이 거의 난개발에 가깝게 그 식민지를 건설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독립적으로. 그 나중에 13개의 독립적인 식민지가 뭉쳐가지고 미합중국이 생긴 거지 그게 않습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다. 발음 좋으시네요. Really? Really. 하여간 영국이 봤을 땐 야, 이 대부분 다 영국 식민지인데 저기만 그 네덜란드 애들이 와서 깔짝깔짝거리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없다. 우리 저기도 한번 우리 영국 땅으로 하자. 네. 해가지고 1664년도에 그 이름도 유명한 영란 전쟁을 벌이거든요. 먹자. 해서 결국에는 영국이 승리하면서 이제 그 지금의 뉴 암스테르담을 인수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영국 왕이 찰스 2세의 동생이었던 제임스 2세가 영국 왕이었거든요. 예. 제임스 2세가 또 별칭이 요크 공이었어요. 영국 요크 지방의 그 영주다 이거죠. 자, 이제 여기는 네덜란드 땅이 아니라 우리 영국 땅이다. 뉴 암스테르담이라는 이름 너무 좀 그렇지 않냐? 이름을 바꾸자. 뭐라 할까? 저기요. 저기 당신 고향 이름 붙이라고 했군요. 국왕 이름께서 이름이 요크공이기 때문에 요크로 바꾸는 거 어떻습니까? 좋다 좋다. 그럼 여기는 뉴 암스테르담이 아니라 뉴 요크로 하자 해서 영국령 뉴요크가 시작이 됐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게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에서는 뉴욕 제과가 됐던. 거기서 데이트 많이 하셨죠? 뭐 거기밖에 없으니까요. 독일 제과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괜찮죠. 네. 그 월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월스트리트가 형성돼 있는데 왜 그럼 월스트리트가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됐냐? 예. 미국의 첫 번째 수도는 뉴욕이었어요. 그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으로 1789년이죠. 1789년에 제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것이 뉴욕이었는데 지금도 페더럴 홀이라고 해서 그 대통령 선서한 그 건물이 남아 있거든요. 네. 일단 독립을 했는데 일단 그 독립 전쟁을 치른다고 너무 이제 국채를 많이 발행했어요. 그 신생 미합중국이. 야, 이거 국채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국채 좀 그 이율을 낮출까?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당시 뉴욕에 있던 그 이 채권 거래인들이 국채를 우리는 거래를 할 수 있는 뭐 무슨 장소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다가 어디 한번 모일 수 있는 장소를 한번 만들어 보자. 다 모일 수 있는 커다란 뭐 이정표가 없을까? 저기요 월가 아시죠? 옛날에 그 네덜란드 애들이 그 벽 만든 곳
그 앞에 엄청나게 큰 플라타너스 나무가 하나 있던데 거기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좋다. 그럼 월가에 있는 플라타너스 나무 그 앞에서 만나자 해서 1792년 5월에 처음으로 24명의 채권 거래인들이 만난 곳이 지금의 월가 11번지 뉴욕 증권 거래소가 있는 곳이거든요. 아하. 지금도 가시면 딱 동판에 남아 있어요. 처음으로 뉴욕에서 채권 거래인들이 만난 자리가 바로 여기다. 하기야 처음에 거기서 만나면 내일도 거기서 만나는 거고 특별히 다른 장소로 옮길 이유가 없죠. 조선시대 때는 어디서 만났을까요? 뭐 하기 위해서요? 누구든지. 이정표가 있을 거 아니습니까? 야, 4시까지 어디서 우리 만나자. 아, 한양 도성에서 다 보이는 곳. 그게 뭘까? 그게 정말 또 뭐 남대문 뭐 이런 거 아니까 이런 거예요? 아니면 뭐 궁궐이에요? 남대문 같은 경우에는 거기 벗어나면 도성 바깥이기 때문에 도성 안에서 만나기에는 적절치 않고 그렇죠. 바로 도성 중간 어디쯤에 파고다공원, 아, 원각사 석탑. 제일 높은 거 있으니까. 그게 그 당시에 조선시대 때 한양 시내에서는 다 보였다고 하거든요. 아하. 저기 보이는 원각사 석탑 밑에서 4시에 콜 그래서 만났다고 하죠. 그래서 요즘에도 많은 분들이 모여 있군요 거기에. 그거 참 옛날 얘기를 이렇게. 근데 뉴욕이 그렇게 해서 탄생을 했는데 이 방금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수도를 바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의 워싱턴 D.C.로 이제 바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 1대 수도가 뉴욕이었지만 지금도 지도를 펼쳐 보시면 알겠지만 뉴욕시가 굉장히 북쪽이 치우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13개 주들이 처음에 독립을 했을 때 네. 밑에 있는 남부주들이 이제 그 불만을 터뜨린 거예요. 아니 회의 좀 하려면 너무 멀리 가야 된다. 네. 수도를 모이자고 하면 너무 북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약간 그 불리하다. 수도를 중간 정도로 옮기는 것이 어떨까 해서 옮긴 곳이 지금의 워싱턴 D.C.인데 땅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주에서 예. 공땅을. 아니 우리는 못 내준다고. 야, 니네 주에서 내줘라. 아, 우린 싫어. 하다가 결국 타협을 본 것이 대충 중간 지역이 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 포토맥 강이 흐르는 그 지역이 딱 보니까 중간인 거예요. 예. 우리 사이좋게 북쪽에 있는 너희주, 메릴랜드주에서 한 50% 내놓고 허드슨강 북쪽으로. 포토맥 강. 예. 포토맥강. 남쪽에 있는 버지니아주에서 한 50% 내놓고 이거 가지고 대충 우리 국가를 위해 가지고 공땅 내놓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워싱턴 D.C.인데 아, 허허벌판을 그냥 허벌판 플러스 그게 약간 늪지대였어요. 이게 그 트루만 대통령 집권까지 당시만 하더라도 백악관 1층에서는 물이 새 나왔다고 하죠. 바닥이 질퍽질퍽. 늪을 메꿔 가지고 만든 도시다 보니까. 근데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예. 워싱턴 D.C. 할 때 D.C.가 디스카운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아니에요? 좀 할인 많이 해주는? 워싱턴 가니까 D.C. 많이 해주더라. 뭐 무슨 뜻입니까, DC가? 워싱턴 D.C.가 그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의 뜻인데 콜롬비아는 당시에 그 아메리카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 북미와 남미 모든 아메리카 대륙을 퉁쳐가지고 콜럼버스가 발견한 콜럼버스의 땅이란 뉘앙스로 콜롬비아라고 네. 불렀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 뭐랄까 명예 호칭 콜럼버스의 땅이라고 해서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라는 명칭을 붙였다고 하죠. 아, 콜롬비아가 또 콜럼버스에서 따온 거군요. 그 지명 뒤에는 아라는 그 어미가 붙거든요. 예. 이 아가 이제 그 여성 어미인데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다 아시아, 그다음에 조지아. 아프리카, 아하. 아메리카. 원래는 유럽도 유로파였지 않습니까? 아, 땅이나 대륙을 뜻하는 게 여성 명사다. 명사 어미가 붙죠. 아, 여성스러운 느낌의 의미라는 뜻이었겠군요. 원래는 그 아메리카라는 명칭을 아시다시피 예.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그 이탈리아 탐험가가 발견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 땅은 네 이름을 따가지고 우리가 짓자 했는데 아메리고에 또 여성인 어미가 붙어가지고 아메리카가 되는 거죠. 아, 그렇게 해서 큰 땅들은 다 뒤에 아로 끝난다. 그렇죠.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오스트레일리아, 차이나는 아닌 인디아, 러시아. 그러네. 큰 땅들은 다 아로 끝나네. 일단은 대륙 이름 뒤에는 아로 대륙처럼 끝난다. 크니까. 네.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을 다 졸업하고 꽤 능력 있는 여성들인데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 격차 차별을 받는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된 고민거리인데 오늘은 미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성별 임금 격차의 현실과 그 원인을 분석한 책 커리어 그리고 가정이라는 최근에 나온 책이 있어서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을 추천해 주신 EAR의 홍춘욱 대표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평소에 책을 워낙 많이 읽으시는 분이라 최근 걸로 그냥 한 권 소개해 주십사 했더니 이 책을 추천하셨는데 일단 어떤 책이고 추천하시는 이유는 뭔지 좀 간단히 먼저 설명을 주시죠. 예, 저도 이 이코노미스트 경제 분석가로 일을 하다 보니까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왜 이게 해결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게 편견 때문이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고 지나가면 그 편견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자라는 대안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예. 또는 교육에 있어서 전공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성들이 공학 전공이나 또는 수학 전공을 많이 보내면 된다. 뭐 또 거기에 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면 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원인 분석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응이 나오는데 예. 원인 분석이 나왔는데도 계속 격차가 벌어지면 이건 이제 미궁에 빠지는 거죠. 원인 분석이 잘못됐거나. 예, 그래서 이 책을 쓰신 이제 클라우디아 골딘 여사께서 지금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시죠. 아무튼 뭐 그 이 책 군데군데 자기의 겪었던 일들이 나오시는데 되게 이제 그 빠른 시기에 이 전문직 세계에 들어갔고 또 그 세계에서 교수까지 게다가 하버드 대학교 교수까지 올라가신 분이니까 이분도 여성이에요? 예. 예. 그래서 어마어마한 연구 저작으로 유명한데 이분이 유명한 논문이 뭐냐면 시카고 MBA가 부스 MBA라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세계 예. 탑 레벨의 MBA죠. 여기서 MBA를 받은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생애에 걸친 소득 조사를 이분이 수행하셨어요. 한 10년 전에 하셨습니다. 예. 쭉 했는데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성 졸업자가 남자 동기에 비해서 평균 45%나 낮은 임금을 받더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서 열심히 이제 그 안에 내부 분석을 해봤죠. 예. 해봤더니 이제 두 가지더라. 첫 번째는 이 금융 관련돼 있는 파이낸스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예. 이제 제 전공이죠. 재무 전공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예, 뭐 이제 예. 주식이라든가 외환시장 관련돼서 분석하는 경영학의 한 분야입니다. 예. 이쪽 분야가 좀 수학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여성들이 이 부분에서 조금 전공을 적게 한 거 아니냐 이런 걸로 설명하는 게 첫 번째였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여성들이 또 그걸 감안해도 큰 차이가 벌어지는 걸 발견한 거예요. 예. 그래서 더 조사를 해봤더니 결국 남아있는 게 뭐냐면 노동시간이더라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돼요. 노동 시간? 네. 그러면 돈 많이 버는 남자들은 같은 시간 대비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노동을 많이 하더라? 예, 그러니까 남녀의 임금의 시간당 임금 격차도 있긴 있는데 예. 그건 이제 뒤로 가면서 벌어졌고 네. 가장 중요한 10년 차 정도까지의 핵심적인 소득 격차의 원인은 절대적인 노동 시간이더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 이제 클라우디아 골딘 여사가 궁금하잖아요. 여기서 끝나면 이제 이분은 그냥 훌륭한 학자로 끝났겠죠. 남자들이 일 많이 하니까 돈 많이 받는 거구나. 끝. 여자들은 왜 그래? 이러고 끝나는 거죠. 근데 예. 이제 이 책 커리어 그리고 이제 가정이라는 책에서 이 코로나 이야기를 딱 들고 나오면서 자신이 그동안 공부했던 화두를 끌고 나오는 거죠. 네. 이번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남자 직장 또는 직업에 비해 여성들의 직업 참가가 굉장히 떨어졌다라는 건 다들 알고 있는 바 같아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저희 집만 하더라도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아이가 부모님이 옆에서 보지 않는다면 어떤 성과를 거둘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알잖아요. 불을 보듯 뻔하죠. 예, 특히 뭐 그러니까 부모님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은 아이들의 공부 돌봄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돌봄 비중 또는 부하 이런 게 모두 여성에게 간 경향이 최근 노동시장에서 나온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의 격차 아니겠어요? 예. 여기서 아하 하고 발견을 하신 거죠.
클라우디아 골딘 여사가 유연한 일자리와 탐욕스러운 일자리로 세상은 구분된다라는 흥미로운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시는 거죠. 모든 일자리는 유연한 일자리냐 탐욕스러운 일자리냐 둘 중 하나다. 예, 제가 이제 일했던 애널리스트 직업은 예. 전형적으로 탐욕스러운 일자리입니다. 저는 이걸 정말 많이 느꼈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그걸 나눠요? 이 탐욕스러운 일자리의 핵심은 뭐냐 하면 언제 어느 때나 회사를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회사에서 부르면 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시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2015년 8월에 예. 휴일 날이었는데 중국이 위에나 평가 전화를 했어요. 예. 그렇죠. 매너 없었습니다. 갑자기. 예, 그때 제가 아이들과 함께 산을 가고 있었는데 동산이죠. 예. 아이들과 함께 동산을 가고 있었는데 그 동산에서 전화가 부재중 통화가 10통 왔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저는 재빨리 가장 빠른 산책로에 있으니까 가장 빠른 길을 내려오면서 예. 콜택시를 불러서 그 전철역에 아이를 던지고 회사를 갔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아내는 뭐 다른 일을 그때 잠깐 하고 있었는데 급하게 아이를 이제 받으러 택시 특히 그 제가 타고 가면서 전철에 했는데 아무래도 잘 왔는지에 대해서 저도 걱정스럽고 하니까 이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탐욕스러운 일자리의 핵심은 뭐냐 하면 회사 인간이 되는 또는 고객 맞춤형 인간이 되는 일자리들이죠. 그리고 이런 일자리들의 특성이 뭐냐 하면 회사 인간이 되고 회사에 자신의 인생, 시간, 삶을 갈아 넣는 만큼 보상도 나이가 들면서 많아져요. 아까 이야기했던 10년 차 정도까지는 큰 티가 안 나는데 15년, 20년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래서 우리 예전 회사에서 이렇게 회식할 때 높은 분일수록 절대 집에 안 가시던 그분들이 갑자기 이제 관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 비해 반면 그 유연한 일자리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 뭐냐 하면 언제나 월차를 쓸 수 있는 직장. 왜 그러냐 하면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아프다. 다쳤다. 그리고 저만 해도 이제 막내 아들이 좀 어릴 때 잔병치레가 심했는데 좀 많이 열이 나고 아파서 새벽에 4시쯤 이제 응급실로 아이를 데려가잖아요. 데려가서 아이를 넣어놓고 저는 회사 갔던 기억이 참 저도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겹칠 때 누가 집에서 그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업무 분장을 함에 있어서 똑똑한 부스 MBA를 나온 커플들끼리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아내와 남편 사이에 탐욕스러운 일자리를 가지려는 쪽은 남성 쪽에 대부분 분업이 이루어지고 가깝고 그리고 반대로 유연한 일자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그냥 이건 가정에 불과합니다. 미국 이야기예요. 로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은 로펌에서 점점 더 파트너가 빨리 왜냐하면 이제 그 위에 올라가는 가장 목표가 파트너 일자리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회사를 이야기하면 임원이죠. 그 일자리가 되기 위해 불철주야 뛰고 아내는 어디를 가냐면 회사 변호사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회사 변호사라면 출퇴근이 규칙적이고 그리고 이제 뭐 일이 많지 않으면 급여도 높지 않은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파트너가 되려는 남편의 직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지 않은 직장인 대신 회사의 본부장님 혹은 부사장님한테 전화 한 통으로 저 부사장님 저희 아이가 아파요. 지금 병원에 와서 제가 오전 반차 내고 오후에 가서 밀리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유 수고 많아요. 그렇게 하세요. 저 사실 미팅 오전에 있는 것도 제가 혼자 가도 돼요. 이런 게 유연한 일자리의 특성이고 반편 남편은 회사에서 힘들게 휴가를 냈는데 맨날 갑자기 요즘 같은 줌을 켜놓고 분명 오늘 우리 액티비티 하러 나가기로 결정했는데 아빠는 취소하고 호텔방에서 또는 그 오피스 랜선이 연결되는 오피스에서 일하는 풍경들 좀 봤죠. 이런 직장들이 탐욕스러운 일자리. 그러니까 꼭 그게 얘가 나쁜 애야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야망에 찬 알파 메일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승진의 욕구가 가득 찬 남성들에게 맞는 일자리로 세상은 일단 좀 많이 설계가 돼 있다 보니 요즘은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4년제 대학 졸업생의 그 졸업식을 가보면 여성이 훨씬 더 이제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느 곳이나 그렇습니다.
여성들이 월등히 대졸자가 많이 나오고 성적도 대부분 좋은데도 왜 사회에 나와서 겪는 유리천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금 격차는 왜 그렇게 많이 벌어지느냐라는 걸 설명함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차별 때문이에요. 아니요, 노동시간 때문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많이 해왔고 네. 전공 때문이에요.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다면 클라우디아 골딘 여사는 약간 시야를 바꾸자. 일자리의 종류가 고임금 일자리와 저임금 일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고임금 일자리 내에도 저임금 일자리 내에도 네. 잔업 특근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윗사람하고의 네트워크를 위해서 예. 저녁에 어떻게든 상사와 식사를 많이 하는 쪽의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회사에서 일하는 걸 상사도 좋아하고 우리도 좋아하는 그런 일자리와 그렇지 않은 일자리들로 나뉘어져 있고 그 나눠져 있는 일자리가 위에 있었던 제도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또 회사에서는 언제 어느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일부 직장의 경우에는 예. 탐욕스러운 일자리에 대해서 더 많은 보상을 해주는 문화가 있다. 그렇다. 그러면 그게 대충 예를 들면 집안일이 급하게 터지는데 집에서 누군가 아이를 돌보거나 가사를 돌봐야 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경제적인 이유로만 보면 남자와 여자 둘 중에 시간당 임금이 낮은 쪽이 집에 스테이하는 게 경제적으로만 보면 좋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벌어지고 나면 이제 여성들이 시간당 임금이 낮으니까 여러 이유로 여성이 자연스럽게 집안에 있겠다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이거는 되게 초기에 결혼 초기에 남편의 연봉과 아내의 연봉이 거의 비슷하거나 아내의 연봉이 더 많은 그 시점에서도 뭔가 육아가 필요하든가 혹은 다른 일이 필요하면 여성이 일을 덜 하거나 혹은 그 탐욕적인 일자리에서 벗어나서 좀 더 나은 일자리로 옮기는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다면 그냥 이건 모성애와 관련한 본능에 따른 결과로 보는 겁니까, 이분은? 그것도 있고 예. 이 문화를 이제 여기서 도입을 하는 거죠. 1940년대에서 1970년대 법에 의해서 예. 용기 있는 몇몇 여성에 의해서 법이 폐기되기 전까지 결혼을 하는 순간 이 회사를 그만둔다는 서약서를 쓰는 문화가 있는 곳이 아직 가장 대표적인 곳이 학교였다고 합니다. 선생님들? 네. 아이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1970년대 이 법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소송 끝에 없어졌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여성들은 집에서 일을 하는 게 집에서 아이를 기르는 게 맞고 두 번째 여기 이제 제가 문화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네. 예. 이제 이번 책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데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엄마가 바깥 일을 하면 아이에게 매우 해롭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라는 설문조사가 예. 100년에 걸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매년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1910년에 첫 번째 설문조사에서 그렇다. 그러니까 아이가 막 태어나서 학교 가기 전까지 엄마가 사회생활을 하는 건 아이에게 해롭다라고 할 때 예라고 대답한 비율이 90%였습니다. 1910년에는 네, 예. 그리고 1990년에는 이 비율이 20%까지 떨어졌습니다. 아하. 예.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연구조사, 심리조사를 해보니까 맞벌이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외벌이 가정 또는 전업주부가 있는 가정의 아이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요인을 통제 변수들을 놓고 해보니까 엄마 맞벌이한 집 애들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거나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사람의 성취는 다 다르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직도 20%나 남아있다는 게 이제 놀라운 거죠. 그런 사회적 편견 때문에 주로 똑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집에 잔류하는 쪽 결정을 예, 자주 내리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영향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들 하는 게 뭐냐면 피임약 예. 이야기를. 그래서 예전에는 아예 자기가 사회생활을 하려면 여성이 연애를 일단 포기를. 왜냐하면 임신의 공포가 너무 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알겠습니다. 여러 요인으로 예. 아이를 출산하고 하는 순간 바로 직장을 잃어버리는 문화에서 예. 그래서 결혼 자체 그리고 연애를 아예 기피하며 독신 여성에 대한 편견도 또 사회적으로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문화 속에서 또 제가 이야기했던 편견들 속에서 제도들 속에서 이제 점점 해결은 되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탐욕적 일자리는 여성에게 맞지 않아 이렇게 돼버린 면도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또 하기야 또 그렇게 되면 잔류하는 성이 젠더가 여성이 되면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가서 뭐 하면 엄마들 9명 아빠 하나 오고 그러면 자꾸 어색해지죠 서로. 또 그렇게 해서 또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부인이 탐욕스러운 일자리를 하고 네. 남편분이 전업주부가 되는 경우들도 제 주변에 이제 종종 있죠. 예. 그래서 이게 변화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은 이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음. 한 가지 이제 제안을 마지막에 하시는데 예. 이 모든 문제가 결국 아이 돌봄 문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문제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집에 하나 있어야 된다라는 네. 그 핵심적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겠죠. 예. 그걸 해결해 주는 쪽으로 복지제도를 설계하고 개편해 나간다면 이 탐욕스러운 일자리와 유연한 일자리 사이의 남녀 선택의 편차는 갭이 줄어들 수밖에 줄어들 없는 것이다. 거죠. 예, EAR 리서치의 홍충욱 대표와 함께 커리어 그리고 가정이라는 책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도 마칠 시간입니다. 재밌게 들으셨습니까? 저희 방송 내용 혹시 다시 들으실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오셔도 되고 또 팟캐스트 이용하셔도 다시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인사드리죠.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